68페이지를 보면 빛의 입자성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있고요. 앞에서는 빛의 파동성이 나오고 있죠. 자, 빛의 입자성을 얘기를 할 때는 아인슈타인의 방전 효과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금속 표면에 빛을 쬐게 되면 금속 원자가 금속에서 이제 전자가 튀어나오는 그 현상을 우리가 광전 효과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빛의 입자성과 관련된 식은 69페이지 상단에 볼까요? 식 3.1을 보면 이, 는, 하, 누라고 하는 이 식 보이고 있죠. 자, 대표적인 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빛의 파동성과 관련되어 있는 이 파동성과 관련되어 있는 이 식을 보면 이퀘이션 3.1을 한번 볼까요? 68페이지 맨 상단에 있고요. 람다는 C of F라고 하는 이 식이 보이고 있죠. 여기서 C라고 하는 것은 빛의 속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F는 주파수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람다는 파장을 얘기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두 가지의 식을 갖고 빛의 이중성을 설명하는 내용이 69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표 3.1을 한번 볼까요? 표 3.1을 보면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의 파장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외선 라이먼 계열이라고 되어 있고 가시광선은 발머 계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외선은 파셴 계열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각기 다른 계열로 되어 있는데 이 각기 다른 계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1페이지를 보면 71페이지에 보어의 모델이 나오고 있어요. 이 보어의 모델에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중간에 보면 이퀘이션 3.3 바로 밑에 보면 RH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 기호는 리드버그, 리드베르크, 리드버그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리드베르크 상수라고 불리는 값이고 그 값이 이러한 수치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과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뒤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73페이지를 보면 73페이지 그림 3.4가 보이고 있죠. 3.4 바로 위를 보면 수소 원자의 바닥 상태에 대한 전자분포를 나타내는 좀 더 일반적인 방법으로 전자를 발견할 기회가 90%에 해당되는 그 영역, 이거를 우리가 궤도함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걸 우리가 오비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비탈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전자를 발견할 기회가 90% 영역이 되는 그 궤도함수를 우리가 오비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74페이지를 볼까요? 74페이지를 보면 양자수라고 하는 게 나와요. 양자수. 첫 번째 양자수가 Principal Quantum Number라고 해서 주 양자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각 운동 양자수라고 되어 있죠. 각 운동 양자수는 L, 부준위, SPDF라고 하는 부준위의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Angular Moment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세 번째, 자기 양자수가 있습니다. 자기 양자수. 매그네틱이 되겠죠. 그 다음을 넘겨볼까요? 스핀 양자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자수에는 주양자수, 각운동 양자수, 그리고 자기 양자수, 그리고 스핀 양자의 수가 있습니다. 자, 76페이지 상단에 보면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 파울리의 베타 원리의 의미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한 원자 내에서 4개의 양자수가 모두 같은 두 전자는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파울리 베타 원리입니다. 이 내용도 수업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79페이지의 중간을 보면 전자 배치가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단축형 전자 배치가 보이고 있습니다. 단축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조식이라고 하는 거, 축소 구조식이라고 하는 그 식을 보면 반응기에 집중을 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여기도 보면 전자 배치가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특정 원소를 이용해서 단축형의 전자 배치를 기록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자, 뒤를 쭉 한번 넘겨볼까요? 87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86페이지, 87페이지를 보면 주기율표에서 원자가 갖고 있는 주기적인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알칼리 금속, 그다음에 알칼리 토금속, 그다음에 전이 금속, 그다음에 후전이 금속, 그다음에 할로겐종 원소, 그다음에 뭐 불활성 기체, 뭐 이러한 여러 개의 기체 형태들이 있었죠. 자, 그리고 89페이지를 보면 이온 반지름이 보이고 있어요. 자, 이온 반지름은 어떠한 경향성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90페이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90페이지에서 우리가 가려움 효과라고 하는 그 효과를 통해서 핵 내부의 양성자가 외부의 전자를 더 당기게 되는지, 더 밀어내게 되는지 이런 내용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요. 우리 세 번째 챕터에 해당하는 전자 구조와 주기 율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한번 볼까요? 이 목차는 보호의 모델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양자역학적 모델이다. 앞에서 전자가 실제 존재하는 영역, 존재하는 영역이 전체 영역의 약 90% 정도 그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 영역을 우리가 궤도함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궤도함수를 우리가 오비탈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전자의 상대적인 에너지 그리고 공간적인 위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에너지 준위, 원자궤도 함수, 전자의 배열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원자 특성의 주기적인 성질이다. 원자와 이온의 반지름은 어떻게 되느냐? 이온화 에너지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전기 음성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라는 게 세 번째 소주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든 원소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성질에 의해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양에 무관한, 그리고 양에 의존하는 세기적인 성질, 그리고 크기적인 성질이 있죠. 예를 들어 크기적인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질량, 부피가 대표적인 예였고요. 세기적인 성질은 양에 무관한 것, 따라서 밀도, 온도, 이러한 양에 무관한 각기 다른 원소마다 갖고 있는 물리적 성질을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또한 대표적으로 각기 다른 원소는 각기 다른 밀도의 값을 갖게 됩니다. 또한 각기 다른 원소는 각기 다른 용해도 값을 갖게 되고요. 또한 각기 다른 원소는 각기 다른 색깔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시광선 영역이 400 나노미터에서 700 나노미터까지를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파장보다 조금 더 작다라고 하면 우리가 자외선, 그래서 울트라바이올렛 700 나노미터 이상이다라고 하면 적외선, 인프라레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각기 다른 원소는 각기 다른 용해도 값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이 용해도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온도가 있어요. 그때 100g의 용해되는 몰질의 용해되는 용질의 그램 수를 우리가 용해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각기 다른 원소는 색깔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용해도 값도 다르고 밀도도 다르고 세기적인 성질도 다르고 물리적인 성질도 다르고 다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색깔의 구분을 했죠. 어떤 원소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을 하게 되면 각기 다른 색깔을 갖는다. 그 색깔이 지금 67페이지의 불꽃놀이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분홍색으로 보이고 있네요. 리튬에 해당이 되죠. 노란색, 나트륨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파랑색, 어떤 원소에 해당이 되죠? 칼륨. 자, 그리고 주황색, 칼슘에 해당이 됩니다. 분홍색, 스트론튬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각기 다른 원소는 각기 다른 색깔을 나타내게 돼요. 이것이 그 원소의 어떤 물리적인 어떤 특성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이 그림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자, 우리 67페이지를 보면 빛의 파동성 그리고 입자성에 관련돼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빛의 파동성과 관련돼서 대표적인 식이 여기에 나오는 식이에요. 자, 이 식을 보면 이 식은 다시 람다는 C 나누기 V가 되죠. 여기 V는 진동수를 나타냅니다. 보통 V라고도 하고 뭐 누라고도 하고 자, 이 V를 우리가 다른 기호로 F라고 하는 기호도 종종 혼용해서 써요. 왜냐면
네, 1초 동안 몇 번 진동을 했느냐 주파수의 개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람다는 네, C 나누기 F, 즉 빛의 속도를 특정한 시스템의 주파수로 나누게 되면 파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어떠한 영상 시스템이 있는데 그 영상 시스템에 그 시스템의 주파수가 예를 들어서 300MHz다. 그러면 이때 파장을 한번 구해볼까요? 파장은 C 나누기 F가 되겠죠. 그러면 빛의 속도가 얼마예요?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가 되죠. 그 다음에 주파수 300MHz네요. 3 곱하기 10의 6승. 메가니까 6승이죠. 그 다음에 헤르츠. 헤르츠의 단위는 네, 계속 에러가 나네요. 원 오브 세컨드가 되죠. 그럼 이걸 계산해 보면 네, 이게 얼마가 되는지 파장의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빛의 속도를 네, 주파수로 나누게 되면 파장을 구할 수 있고 F라고 하는 이 주파수는 누라고 하는 진동수와 같은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1초 동안에 몇 번 진동을 했느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지금 여기에 파장, 기호로는 람다를 네, 이용하고 있고요. 네, 우리가 나노라고 하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9승이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누라고 하는 거는 진동수다. 그래서 원 오브 세컨드라고 하는 이 단위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빛의 속도라고 하는 거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라고 하는 네, 그러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죠. 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입자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입자성. 이 입자성은 아인슈타인의 네, 광전 효과. 금속 표면에 빛을 쬐게 되면 금속에서 전자가 튀어나오면서 방출되는 그 효과를 우리가 광전 효과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는 하누라고 하는 이 식을 꼭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네, 파동성과 관련돼서는 이 식, 입자성과 관련돼서는 이 식 두 개를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E라고 하는 것은 광자 에너지를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라고 하는 것은 여기 H라고 하는 것은 플랑크 컨스턴트를 얘기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플랑크 컨스턴트는 값이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퍼 세컨드라고 하는 네, 요 값을 갖고 있죠. 자, 이 값은 고온으로부터 방출되는 열복사 에너지, 열복사의 세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된 네, 하나의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죠. 이거를 우리가 네, 플랑크 컨스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는 하, 누라고 하는 식인데 앞에서 누라고 하는 거, 네, 누라고 하는 게 어떻게 정의가 됐죠? 여기에서 네, C 나누기 람다의 값을 갖고 있죠.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네, 여기에다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네, E라고 하는 것을 네, 플랑크 컨스턴트 그리고 빛의 속도 그 값에서 람다로 나눈 값이 광자 에너지가 됩니다. 자, 이 광자 에너지는 빛의 입자성을 이야기하는 내용에 해당이 돼요. 자, 우리가 빛의 파동성, 빛이 특정한 파동의 형태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 파동성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응용하고 있는 하나의 학문이 전자기하학에 해당이 됩니다. 이 전자기하학 중에 맥스웰 이퀘이션이 있어요. 이 맥스웰 이퀘이션, 되게 상당히 네, 재미있는 어떤 수학적인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쉽게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런 내용이에요. 자, 지금 여기에 한번 요걸 한번 네, 움직이고 있죠. 자, 이거를 보면 어떠한 전자기파가 네, 평면파의 형태를 갖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파란색의 파, 그 다음에 빨간색의 파를 보면 이 각도가 얼마만큼 각도를 갖고 있냐면 90도의 각도를 갖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퍼펜디큘러하다 아니면 오소고널한 페이스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전기장과 자기장은 직각 방향의 각을 갖고 있으면서 공기 중으로 전파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은 네, 빛의 파동성에 근거를 두고 있고 빛의 파동성 중에서도 맥스웰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에 의하면 이 전자기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네, 그러한 이퀘이션이 맥스웰 이퀘이션이 되는 거죠.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만 해주세요. 어차피 고학년이 되면 한번 배우게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맥스웰 이퀘이션은 여러 개의 이퀘이션이 있는데 그중에 일반화돼서 사용되고 있는 4개의 이퀘이션이 있어요. 그중에 첫 번째가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두 번째가
암페어 법칙이에요. 세 번째가 가우스 법칙이에요. 네 번째가 매그네틱 플럭스 컨티뉴어티라고 하는 이 네 번째 법칙이 있습니다. 자, 패러데이 법칙을 한번 볼까요? 이게 패러데이 법칙이죠. 이 네 개를 포함한 게 우리가 맥스웰 이퀘이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맥스웰 이퀘이션의 첫 번째 법칙인 패러데이 법칙을 보면 이런 수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x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외적이라고 하는 네, 기호로 x라고 하는 기호를 쓰고 있죠. 자, 지금 여기 오른쪽 항을 볼까요? 예, 라운드 t 분의 라운드 b. 여기서 b는 자기장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이 변화가 되면 그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전기장이 형성이 되는데 그 전기장이 회전 성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외적이라고 하는 것은 회전 성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적이라고 하는 것은 발산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2D 평면상에 물레방아를 놓고 물레방아에서 물을 떨어뜨리면 물은 분명히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떨어지지만 물레방아가 회전하는 속도는 회전하게 되는 거죠. 특정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자, 이와 반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 어떤 공간에 포탄이 탁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포탄이 떨어지게 되면 포탄은 X축, Y축, Z축 방향으로 전부 다 비산하게 되죠. 이런 형태를 우리가 발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이 변하게 되면 그의 반대 방향의 형태로 전기장이 생성이 되는데 그 전기장하고 이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가 반대 형태가 되는 그런 특징을 패러데이 법칙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 실생활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덕터 코어를 하나 감아 놓고요. 여기에 전구를 매달아 놓고 여기에서 자석을 막 움직여요. 자석을 움직이게 되면 시간에 따라서 자석에 의한 자기장이 변화가 되게 되죠. 그러면 뭐가 발생이 되냐면 전기장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인덕터 코어에 물려있는 전구의 전기가 탁 켜지게 되는 거죠. 이 법칙이 패러데이 법칙에 해당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법칙, 대표적으로 암페어 법칙이 있습니다. 이 암페어 법칙은 시간에 따라서 뭐가 바뀌어요. 뭐가 바뀌냐면 D, 그 Electric Flux Continuity라고 하는 Electric Flux라고 하는 전속 밀도라고 하는 건데 이 의미는 어떠한 도선이 있고 그 도선에 전류를 흘려요. 그러면 그 도선에 따라서 전류가 쭉 움직이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지금 앞에서도 여기 B가 자기장이라고 했고 제가 H도 자기장이라고 했는데 이 B는 자기장의 분포를 나타내고요. 여기서 H는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내는 기호가 됩니다. 그래서 B와 H와의 관계는 B는 μ0 H라고 하는 이러한 관계식을 성립을 해요. 네, 여기에 magnetic field density라고 하는 density의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H는 strength, magnetic field의 strength를 얘기합니다. 이때 비례 관계가 μ0라고 하는 투자율에 해당이 되는 μ0라고 하는 기호를 쓰게 되는 거죠. 자, 다시 암페어 법칙은 어떤 도선에 시간에 따라서 전류를 흘리게 되면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암페어 법칙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도선에 전류를 흘리고 그 근처에다가 나침판을 갖다 놓으면 나침판이 한쪽으로 획 돌아가요. 그 이유는 자기장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N극과 X극의 폴라리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이 법칙을 우리가 웨르스테디의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법칙은 가우스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이 가우스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공간 내에 내가 필요로 하는 영역, 이 전자기장이 이제 형성이 되는 어떤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에 일정 영역을 내가 떼갖고 오면 그 영역에서의 네, 그 영역에서의 그 모든 존재하는 원천의 소스는 전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전하가 전기장을 만들어내는 주요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 B라고 하는 거, B의 발산, B가 발산된다. 근데 이 값이 0이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직접적으로 만들어내는 근원은 없다예요. 따라서 어떠한 도선에 전류를 올리면 그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그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 그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자기장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전기장이 만들어져요. 또한 시간에 따라서 전기장이 변한다라고 하면 시간에 따른 시간의 변화에 따른 자기장이 또한 형성이 됩니다. 먼저 자기장이 형성이 되지 않고 전기장이 형성이 되고 전기장에 의해서 자기장, 자기장에 의해서 전기장 이렇게 계속적으로 한 공간 내에 전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그러한 이퀘이션을 맥스웰 이퀘이션이라고 정의를 하죠. 자, 이 맥스웰 이퀘이션 앞에서 빛의 파동성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 맥스웰 이퀘이션을 해석할 수 있고요. 맥스웰 이퀘이션의 다시 근본이 되는 빛의 특성, 이거는 파동성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의 파동이라고 했을 때 진동수 1초 만에 몇 번 진동을 하느냐, 여기 보면 이게 상대적으로 진동수의 측면에서 보면 높은 진동수를 갖고 있는 게 밑에 쪽이죠. 1초 동안에 얼마큼 더 많이 진동을 할 거냐, 밑에가 더 많이 진동을 하죠. 따라서 밑에 쪽에는 이 파형을 우리가 높은 진동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골과 골, 마루와 마루 사이, 이걸 우리가 하나의 파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특히 진폭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진폭은 맥스 투 민, 픽 투 픽 사이의 이 크기를 우리가 진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픽 투 픽의 2분의 1, 따라서 이 부분 혹은 이 부분, 이렇게 이 부분을 우리가 진폭이라고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기호가 여러 개가 나오고 있어요. 알파가 있고요. 베타, 감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델타, 입실론, 제타, 에타, 세타. 이런 기호들 여러분들 이제 의공학 분야에서 아니면 좀 더 이제 범위가 넓게 공학 분야에서 많이 쓰고 있는 기호들이니까 한번 관심 있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오타, 카파, 람다, 뮤, 뉴, 앞에 뉴, 이게 누가 뭐였어요? 앞에서 진동수였죠. 우리가 이걸 혼용해서 어떻게 쓴다고요? F라고 하는 주파수를 쓰게 됩니다. 크사이, 오미크론, 파이, 그다음에 로 시그마 타우, upsilon, 그다음에 y 카이 푸사이, 오메가. 여기서 푸사이라고 하는 거, 이 푸사이는 확률과 관련된 그런 영역에서 이 푸사이라는 기호가 자주 쓰고 있죠. 특히 우리가 앞에 빛의 파동성이라고 했을 때 람다라고 하는 기호를 썼죠. 어떻게 구한다고요? 빛의 속도를 주파수로 나눈다. 혹은 빛의 속도를 누라고 하는 진동수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인체가 갖고 있는 전자기적 물성치, 전기적인 성질, 대표로 뭐로 표현할 수 있냐면 시그마가 있네요. 전도도, 그 다음에 여기 입실론, 유전율이라고 하는 거, 입실론과 시그마, 기호, 다른 교과목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오메가가 있네요. 오메가도 주파수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죠. 오메가 어떻게 구하죠? 2파이 F. 그런데 여기 주파수는 주기의 역수가 되기 때문에 2파이 1 오브 t가 되죠. 여기서 라지 t라고 하는 거는 주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기호에 대해서 우리가 입실론, 시그마, 람다, 누, 푸사이, 오메가 정도는 꼭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지금 맨 위쪽에 보면 각 진동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파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진동수, 즉 주파수가 쭉 올라가면, 주파수가 높다라고 하면 단위 시간 동안에 진동하는 횟수가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파수가 높다라고 했을 때 그때 파장을 잘 보면 주파수와 파장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금방 이해할 수 있겠죠. 앞에 다시 식을 보면 람다와 F는 반비례 관계에 있죠. 따라서 진동수가 증가한다. 그러면 파장은 반대로 감소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파장이 계속적으로 증가한다. 그러면 진동수는 그만큼 감소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이는 400나노미터, 그 다음에 700나노미터 그 영역대의 이때의 파장, 이걸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했고 한쪽은 적외선, 한쪽은 자외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외선은 400나노미터 이하의 값을 갖고 있을 때 그때
파장일 때 우리가 자외선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700 나노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적외선에 해당이 됩니다. 자, 지금 밑에를 보면 우리가 40와트라고 하는 똑같은 전력을 어떤 전구에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빨간색, 여기는 노란색으로 이 전구가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전력으로 전구를 켜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빨간색의 전구, 하나는 노란색의 전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밝게 보이는 그러한 색깔은 옐로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 옐로우가 결과적으로 우리 눈에는 상당히 센시티비티하다라는 거죠. 이러한 빛의 어떤 색깔, 이런 색깔에 대한 어떤 인체의 어떤 적응, 뭐 아니면 의료기기에 대한 어떤 적용 같은 거는 차후에 다른 교과목에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빛에 각기 다른 파장이 존재하고 그 파장에 따른 색깔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예제 3.1을 한번 볼까요? 예제 3.1을 보면 따뜻한 여름날 저녁에 집 뒤뜰에서 석양의 노을을 보면서 CD 플레이어로 음악을 듣고 있대요. 이 CD에서 나오는 레이저의 진동수는 3.84 곱하기 10의 14승, 그 다음에 헤르츠, 원 오브 세컨드에 해당이 되죠. 이 주파수를 갖고 있대요. 자, 노을에서 나오는 복사선의 진동수가 얼마냐? 진동수. 우리가 앞에서 진동수라고 하는 거, 진동수를 우리가 누, 또는 F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거 어떻게 구한다고요? 네, 빛의 속도를 주파수로 나누면 되죠. 따라서 밑에 해답을 보면 누라고 하는 거, 빛의 속도를 주파수로 나누고 있어요. 빛의 속도를 람다로 나누고 있어요. 람다죠, 람다. 네, 빛의 속도를 람다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레이저의 파장이 얼마냐? 파장은 빛의 속도를 주파수로 나누면 되죠. 따라서 빛의 속도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 그 다음에 주파수 3.84 곱하기 10의 14승 원 오브 세컨드, 이 값으로 나누게 되면 파장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빛에 두 가지의 이중성을 갖고 있다. 첫 번째, 파동성. 이 파동성을 잘 이해하면 맥스웰 이퀘이션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자기파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파동성을 이해할 때 가장 대표적인 식, 이 식이 되죠. 자, 두 번째, 빛의 입자성, 아인슈타인의 강전 효과와 관련되어 있는 이 입자성과 관련된 식은 이퀘이션 3.2, 69페이지를 보면 이는 한우라고 하는 이 식이 보이고 있어요. 자,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식은 앞에서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한은 플랑크 컨스탄트라고 얘기를 했고요. 누는 진동수를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바로 밑에를 한번 볼까요? 이 책에서는 에너지를 나타내는 SI 단위로 줄이라고 하는 걸 사용한다. 1줄의 전기 에너지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 10와트의 전구를 단지 0.1초 동안 켤 수 있는 작은 에너지다. 따라서 1줄이라고 하는 것은 10와트의 전구를 0.1초 동안 켤 수 있는 에너지, 이거를 1줄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플랑크 컨스탄트라고 하는 이 하라고 하는 H라고 하는 이 기호는 어떤 상수값을 갖고 있냐? 밑에 보면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 줄 세컨드라고 하는 이러한 상수값을 갖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이 예제 3.1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볼까요? 70페이지를 보면 원자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원자 스펙트럼. 자, 원자 스펙트럼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위에 있는, 위쪽에 있는 이 다이어그램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고전압이 보이고 있어요. 고전압. 그 다음에 저압이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얘가 이중슬릿이라고 돼 있어요. 이중슬릿의 역할, 빛을 모아준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각 프리즘. 프리즘은 빛을 스펙트럼으로 분리를 한대요. 자, 지금 여기에서는 저압에 뭐가 있냐면 H2라고 하는 수소 분자가 있습니다. 이 분자는 기체 형태를 갖고 있어요. 기체 상태에 놓여 있고요. 진공 상태에서
방전관, 예, 방전관이라고 하는 요 진공 상태에 이 진공 상태에 수소기체 H2라고 하는 분자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관 내에서는 저압 상태예요. 자, 그리고 외부에 고전압을 인가를 해줍니다. 고전압을 인가를 해주게 되면 고전압 볼타 전지에서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전자가 이동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전자가 이 일렉트론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동을 하다가 진공관 내에 있는 이 저압 방전관 내부에 H2라고 하는 이 분자와 외부에서 출발하는 이 전자와 뭔가 충돌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우리 H2라고 하는 이 분자, 특히 이거를 이제 하나만 떼서 보면 수소 원자의 경우에는 수소 원자는 핵 내부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한 개가 있고요. 핵 외부에 전자가 하나가 있겠죠. 이게 핵 내부고 이게 핵 외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 일렉트론이 하나가 있어요. 자, 이 형태가 두 개가 맞물려서 H2라고 하는 분자를 구성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볼타 전지에 의해서 고전압으로 걸려 있는 전자가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러면서 지금 이 H2라고 하는 분자의 외곽 쪽에 위치하고 있는 전자와 충돌을 하게 됩니다. 전자와 충돌을 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전자가 충돌을 했다. 조금만 제가 더 크게 그릴게요. 핵 내부가 있고요. 여기에 핵 외부가 있어요. 외부에 고전압에 의해서 출발되는 이 일렉트론에 의해서 수소 분자 그리고 그 내부에 핵 외부에 있는 이 전자와 충돌을 해요. 여기서 E는 볼타 전지에 해당이 될 거고 얘는 이 방전관 내부에 있는 수소기체의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가 되겠죠. 충돌을 해요. 그럼 이 충돌된 이 전자는 원래는 안정 상태에 있다가 외부의 에너지에 의해서 충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가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들뜬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의 고전압에 의한 전자가 방전관 내부에 있는 수소기체 거기에 외곽에 있는 전자와 충돌을 해서 원래 외곽에 있는 전자가 안정된 상태에 있다가 외부의 전자, 볼타 전지에 있는 전자와 충돌해서 들뜨게 됩니다. 이 들뜬 전자가 계속 들뜨진 않겠죠. 우리가 이거를 안정된 상태, 원래 궤도 안에 있는 상태, 이걸 우리가 grounded state, 안정된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닥 상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들떴어요. 특정 전자 껍질로 이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를 뭐라고 하냐면 들뜬 상태, 영어로는 excited stat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들뜬 전자는 계속 들떠 있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해요. 전자가 들뜨게 되고 들뜬 전자는 바닥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면서 뭘 내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빛을 내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에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면서 어떤 에너지를 방출하게 돼요. 어떤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고 이거를 이중 슬릿을 통해서 빛을 모은 다음에 삼각 프리즘을 통해서 스펙트럼을 분리하면 여기에 맺히는 상들에 대한 색깔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각 프리즘이라고 하는 거 어떨 때 많이 쓰냐면 빛을 스펙트럼으로 분리할 때 많이 씁니다. 만약에 단파장이다. 단파장. 장파장 말고요. 단파장일 경우에는 보라색. 그 얘기는 가장 많이 굴절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장파장이다. 붉은 색깔을 갖습니다. 가장 적게 굴절을 시키는 거죠. 자, 이 실험에서는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원자 핵 주위의 전자들은 전자 껍질에 존재하지만 외부의 강한 고전압에 의해서 그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의 안정된 상태를 불안정한 상태, 즉 들뜬 상태로 바꾸게 되면 그 들뜬 상태에 있는 전자는 원래 상태, 원래 안전된 상태로 되돌아오면서
그 차이만큼 에너지를 흡수 혹은 방출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전자가 이동하는 그 차이만큼 빛의 형태로 방출해서 그 방출에 대한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을 이와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델타 E라고 하는 거, 에너지의 차이를 얘기하죠. 어떤 에너지의 차이냐? 네, 앞에서 얘기한 대로 전자가 원래 안정된 상태의 궤도 안에 있었어요. 외부의 고전압에 의해서 들떴어요. 그러면 이 들뜬 전자는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겠죠. 그리고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요. 그러면 맨 마지막 상태에서는 안정된 상태, 즉 로우 레벨의 상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만큼 뭘 발생하냐면 빛의 형태로 방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삼각 프리즘을 통해서 스펙트럼을 분리를 하게 되면 각각 다른 파장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각각 다른 파장이 예를 들어서 400 나노미터에서 700 나노미터 사이다라고 하면 가시광선, 그 밖이다 그러면 적외선과 자외선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뒤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밑에 있는 걸 먼저 한번 볼까요? 밑에 있는 그림을 보도록 합시다. 수소 원자가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궤도, 이게 N1이에요. N1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전자 껍질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거 주 양자수를 얘기합니다. 뒤에서 한번 보여줄 거예요.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어요. 원래 수소 원자는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겠죠. 네. 만약에 원자 번호가 3이다라고 하면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1개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수소 원자는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는데 이 전자가 어디로 지금 이동하고 있냐면 무한대의 껍질, 저 밖에 있는 껍질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 원래는 상당히 안정된 상태에 있는 이 전자가 엄청난 에너지를 받아서 들떠요. 이때 필요한 에너지가 뭐냐? 이온화 에너지라는 거죠. 이온화 에너지 많이 들어봤죠?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원자과 전자, 원자과 전자가 우리가 최외곽 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원자과 전자 한 개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여기에는 수소 원자가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한 개가 있는데 이거를 무한궤도상으로 떨어뜨리는 그때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반응 엔탈피로 만약에 이 에너지 과정을 본다라고 하면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는, 즉 흡열 과정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여기 이온화 에너지라고 되어 있고요. 이온화 에너지, 수소 원자의 최외곽에 있는 원자과 전자를 하나 떼내는데, 제거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크기는 1312kJmol이라고 하는 이 값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H라고 하는 이 원자가 원래는 그냥 단순히 H라고 하는 원소교를 썼죠. 그러나 여기는 전자가 내 몸 안에서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나는 양 이온의 형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H 플러스 그리고 여기에 E 마이너스가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원자번호 1번인 수소 원자의 N1 주 양자수, 즉 첫 번째 전자 껍질의 전자, 이 전자 한 개가 무한궤도상으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얼마냐? 1312kJmol이다라는 거고요. 이거를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여기 보면 핵 내부에는 뭐가 있다고요? 양성자, 그 다음에 중성자가 있습니다. 핵 외부에는 당연히 전자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핵 내부에는 양성자가 있고요. 핵 외부에는 전자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핵과 전자 간의 정전기 인력이 존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중성자는 양이나 음의 그런 전하를 갖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 양성자와 전자가 이런 정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특정 궤도 안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외부로부터 뭔가 에너지가 전달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외곽의 여러 외곽들 혹은 최외곽에 존재하는 그런 전자들, 이런 전자들을 들뜨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들뜨게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전자가 1번인 수소 원자를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네, 첫 번째 전자 껍질의 전자에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한 개가 있겠죠. 이 전자가 여기로도 이동할 수도 있고요. 여기로도 이동할 수도 있고요. 여기로도 이동할 수 있어요. 여기 N2로 이동할 수도 있고요. N3, N4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한 전자가 무조건 원래 상태로 다시 되돌아오겠죠. 왜냐하면 이퀴빌리엄 스테이트를 만족시켜야지만 이런 모든 이런 퀀텀에 대한 해석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상태로 다 되돌아와요.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면서 그게 우리가 앞에서 빛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는 첫 번째 전자껍질 1번 여기서 출발한 일렉트론이 2번 전자껍질로 갔다가 내려갈 수도 있고요. 3번으로 갔다가 내려갈 수도 있고요. 4번으로 갔다가 내려갈 수도 있고 5번까지 올라갔다가 또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삼각 프리즘을 통해서 앞에서 스펙트럼을 관찰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의미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발머 계열이 있어요. 파쉔 계열이 있어요. 브라킷, 그 다음에 훈트, 그 다음에 험프리라고 하는 이런 계열이 있습니다. 이 계열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여기 보면 N1이 있네요. N1, 첫 번째 전자 껍질에서 전자가 원래 한 개 존재하는데 외부로부터 고전압이 걸려서 전자를 들뜨게 만들어요. 들뜨게 만들었는데 이 들뜨게 만든 이 N1에서의 전자, 이거를 만약에 무한궤도로 보내겠다라고 하면 이온화 에너지의 크기만큼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들떴다가 N2까지 오는 그 영역을 우리가 발머 계열, 발머 계열이 보이고 있죠. 이걸 우리가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합니다. N3에서 삼각 프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빛에 대한 정보를 얻어냈다라고 하면 이거를 파쉔 계열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N1에서 출발한 전자가 다시 N1으로 N1 영역에서 우리가 스펙트럼을 관찰했다라고 하면 라이먼 계열 자외선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잠시 쉬었다가 2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2 명의 학생이 안 들어온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학번하고 이름을 쓰는 방법들이 달라서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구인성 학생이 있죠. 마이크를 한번 다 열어 볼까요? 네. 마이크를 다 열어 주세요. 혹시 지금 마이크 열기 어려운 학생 네. 마이크 열기 어려운 학생은 네. 아닙니다. 예. 지금 계속 하울링이 일어나는데 다 꺼 주세요. 네. 제가 이름을 부르면 채팅창에 그냥 답변만 좀 해 주세요. 강수빈, 광민수, 구인성, 김경아, 김경훈, 김도예, 김도형, 김동준, 김민준, 김예찬, 김인호, 김 김정민, 김지민, 김형준, 김혜빈, 노승환, 노정훈, 박민지, 박지원, 서민지, 서상우, 서재은, 서정희, 서호진, 손정우, 신가연, 안재현, 안주영, 안지연, 오건웅, 오정원, 이가은, 이여준, 이지연, 이현빈, 이혜연, 장수연, 이혜연 학생, 장희택, 전유신, 장이택, 정시연, 정재우, 정주환, 정지영, 정채영, 조성음, 조승재, 최아영, 최정빈, 최주은, 최진석, 황정수. 네. 자,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서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라이먼 계열, 그다음에 발머 계열, 그리고 파셴 계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자, 이 앞에 있는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넘겨볼까요? 자, 지금 여기에 보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델타 E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의 차이, 즉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전자가 이동을 할 때 그 차이만큼 어떤 형태로 무엇이 만들어진다고요? 빛의 형태로 어떤 에너지가 방출이 되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에 델타 E라고 하는 거,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의 그 차이값, 그게 하누가 되고요. 우리가 앞에서 누라고 하는 거, F라고 하는 말과 혼용해서 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람다는
C of F가 되기 때문에 C of 람다가 되는 거, 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누라고 하는 것은 람다분의 또 C가 됩니다. 여기에서.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하고 이 내용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1번 문제가 보이고 있어요. 1번 문제. 에너지 준위에 따라서 이렇게 이 완부터 이 무한대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자, 어떤 전자가 무한대의 에너지 레벨까지 갔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온다. 그러면 이때 이온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했죠. 자, 1번을 보면 람다는 4에서 3, 람다는 4에서 1. 이게 1보다 크냐 물어보고 있어요. 자, 우리 앞에서 델타 E 이거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에너지의 하이 마이너스 에너지의 로우 이 값의 차이를 갖고 계산을 할 수 있고요. 얘는 결과적으로 한누의 값의 값으로 정의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람다가 4에서 3 그리고 람다가 4에서 1 하나가 분자 하나가 분모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분자 분모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 값이 1보다 큽니까? 네. 에너지는 파장의 반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1보다 작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n이 3에서 n이 2로 전자가 이동을 한다. 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동을 한다라는 의미죠. 이때 자외선 영역의 빛을 방출한다. 맞는 말일까요? N2의 전자 전이는 자외선 영역에 해당이 되나요? 앞에 한번 볼까요? N2의 전자 전이는 자외선 영역에 해당이 돼요. 가시광선, 발머 계열에 해당이 되죠. 따라서 틀리게 됩니다. 자, 다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의 구조가 있고요. 이 수소 원자에 대한 원자 구조, 여기에 보어라고 하는 사람 인물이 보이고 있어요. 이 보어. 예. 이 보어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원소 번호 지금 교재에 나와 있을까요? 107번 주기율표에서 107번 한번 찾아볼까요? 네, 전이금속. 네. 7족에 있는 107번을 한번 볼까요? BH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게 보륨인데 이거는 이제 그 보어의 어떤 그 메모라이즈를 위해서 이 원소 기호를 이 이름을 명명하게 됐죠. 자, 우리 다시 한번 뭐 여러 가지 어떤 모델들이 있었습니다. 톰슨, 뭐 러더퍼드, 그다음에 뭐 양자 역학적인 해석에 의해서 오비탈이라고 하는 거. 오비탈 앞에서 전자가 모여 있을 수 있는 어떤 영역이 있고요. 그 중에 전자가 실제 존재하는 영역이 90%를 우리가 오비탈이라고 하는 궤도함수라고 정의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자 구조에 대해서 이 보어의 모델을 갖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지금 여기에 보면 전자는 핵 주위에 고정된 반경을 갖고 있는 원형의 궤도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원형의 궤도 안에서 전자를 우리가 그리고 있죠.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전자는 보다 더 큰 에너지를 갖고 있는 높은 궤도로 이동을 한대요. 원래 수소 원자의 이 전자가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있지만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더 높은 주 양자수의 값을 갖고 있는 전자 껍질로 보다 더 높은 궤도로 이 전자가 이동을 한다라는 거죠. 전자가 다시 되돌아오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앞에서 여러 가지 어떤 장비들을 통해서 빛이라고 하는 정보를 얻어내게 됐죠. 자, 이러한 해석은 1전자계에서만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1전자계를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 전자가 하나가 있는 거죠. 전자가 여러 개가 있다면 어떤 현상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원자 모형에서는 포텐셜 에너지, 우리 여기서 포텐셜 에너지를 화학에서는 V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V는 두 개로 구분해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원자 핵과 전자, 원자 핵은 플러스, 전자는 마이너스, 따라서 인력이 발생하겠죠. 또한 전자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5번에 해당하는 원소, 예를 들어 이 5번의 원소는 전자가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3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전자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전자와 전자간은 같은 극성을 갖고 있죠. 마이너스 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와 전자간에는 반발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1전자계라고 하는 거, 전자 껍질에 최외곽에 있는 전자, 이 전자를 한 개만 이용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1전자계를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핵이 한 개고 그 주위에 전자가 하나다. 네. 이 하나가 예를 들어서 맨 외곽의 전자 껍질에 전자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과 예를 들어서 단순히 그냥 진짜 한 개만 있는 전자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외곽에 있는 전자도 이 내부에 있는 전자 간의 반발력들, 인력들, 여기에 프로톤이 있으면 이것과의 인력, 이것과의 반발력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전자계라고 하는 이 정의는 핵이 한 개예요. 그리고 그 주위에 전자가 무조건 한 개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전자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게 대표적으로 될 수 있죠. H 플러스, 수소 1번, 그 다음에 헬륨 2번이 되죠. 따라서 외곽에 있는 전자 껍질, 그 전자 껍질에 전자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전자가 이미 다른 쪽으로 뺏겨 버렸어요. 그래서 본인은 양이온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형태에서 전자는 한 개만 있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1전자계라고 얘기를 하죠. 따라서 1전자계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 해석을 좀 더 용이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내용을 볼까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일렉트론과 뉴클리어스, 전자와 뉴클라이, 즉 이 핵과의 어떤 인력들, 서로 끌어당기는 그 인력들, 그리고 일렉트론 2와 또 핵과의 인력들. 예를 들어서 어떠한 핵이 있고요. 이 핵 내부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들어 원자 번호가 2번인 원자 번호가 예를 들어서 그 2번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2번인 헬륨 원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두 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프로톤과 이 일렉트론 원 사이에 어트랙션이 있을 거예요. 서로 이제 인력이 발생하겠죠. 극성이 다르니까. 또 인력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나 이 일렉트론 1과 2 사이에는 반발력이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수의 개수를 갖고 있는 전자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는 1전자계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3.3을 볼까요? 여기에 EN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RH 나누기 N2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RH라고 하는 것은 리드버그 상수라는 거예요. 이 N은 전자의 에너지다. 그리고 RH는 리드베르크 혹은 리드버그 상수라고 불리는 값이다. 그리고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것은 주양자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왜 마이너스가 붙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 이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이 의미는 그 밑에 있는 1번, 2번, 3번이라고 정의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1번에 두 번째 문장을 보면 이와 같은 상태에 도달하려면 에너지를 외부로부터 흡수를 해야 된대요.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전자는 더 높은 레벨로 올라가요. 전자 껍질로 이동을 해요. 반대로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그때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리드버그 상수가 나오는데 이 내용은 그냥 상수값의 어떤 의미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고려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전자가 한 개가 N3에서 N2로 이동한다. 전자가 잘 모르겠어요. 어디로 이동을 했다가 결과적으로 N2로 이동을 해요. 무슨 계열이라고요? 가시광선 영역에 해당하는 발모 계열에 해당이 되죠. 이때 파장이 얼마냐? 아까 어떻게 구했습니까? 델타 E는 하누. 그러면 여기에서 이 누라고 하는 거 어떻게 구했죠? 람다는
C of nu. 그러면 여기에서 nu C가 되죠. 이걸 그대로 여기 대입하면 H 곱하기 람다분의 C가 될 겁니다. 자, 우리 앞에서 플랑크 컨스탄트 알고 있죠? 그 다음에 C, 빛의 속도 알고 있습니다. 파장 물어보고 있어요. 델타 E, 델타 E 어떻게 구했다고요?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의 값을 빼주면 델타 E가 됩니다. 높은 에너지가 어떤 거예요? E3, 낮은 에너지 E2. 따라서 이 값에서 이 값의 차이를 델타 E라고 하고요. 여기에 플랑크 컨스턴트와 빛의 속도를 우리가 이용을 하게 되면 람다의 값을 구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역학적 모델에서의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오비탈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이 일렉트론 클라우드 전체 중에 90% 영역에 해당하는, 제가 잠깐 마이크를 끌게요. 이 궤도 함수를 우리가 오비탈이라고 합니다. 자, 전자를 핵 주위에 뱅글뱅글 돌고 있는 그런 작은 입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전자는 파동성에 강조된 모델, 이걸 우리가 양자 역학적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 쉐레딩거라고 보이고 있죠. 각각의 파동함수, 이 파동함수는 일반적으로 파동함수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푸사이라고 하는 이 기호를 썼죠. 이거는 이 푸사이는 파동함수를 쓸 때 이 푸사이라고 하는 기호를 쓰고 있고요. 3차원 공간상에서 전자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어의 원자의 모형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전자는 원자 핵 주위에 정해진 궤도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 궤도는 있죠. 그래서 정해진 궤도 내에서만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원자 핵 주위에서 전자가 발견되는, 그리고 정해진 궤도는 없어요. 원자 핵 주위에 전자의 운동량, 그리고 그 위치를 우리가 동시에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죠? 원자 핵 주위에 전자의 운동량,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위치 알 수 없어요. 이게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죠. 자, 쉐레딩거의 양자 역학적 모델, 이거를 우리가 오비탈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오비탈 모델, 원자 핵 주위에서 전자는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고, 이 파동의 성질, 다시 얘기하면 이 쉐레딩거 이퀘이션을 통해서 이 오비탈 모형은 파동 방정식을 만족하게 됩니다. 자,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 그리고 쉐레딩거의 오비탈 모형, 이거는 원자 핵 주위의 전자를 설명하는 다른 방식의 어떤 설명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원자 핵 외곽에 전자가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오비탈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 A 그림을 보면 뿌옇게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점점점점 이렇게 표시를 했죠. 이게 뭐예요? 전자가 90% 존재하는 이 영역, 이거를 따내서 우리가 이거를 오비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자가 존재하는 여러 영역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90% 정도 발견될 수 있는 이 확률, 그 영역을 우리가 오비탈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오비탈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원자 핵 주위에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이 확률을 우리가 오비탈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파동과 같은 그런 어떤 움직임을 갖고 있다. 그래서 파동 방정식에 의해서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비탈은 4개 형태의 어떤 조합이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밑에는 4개가 남아 있어요. 스핀 양자수가 포함되어 있는 이 4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비탈이라고 하는 거, 첫 번째 주 양자수, 두 번째 각운동 양자수, 세 번째 자기 양자수, 그리고 여기에 스핀 양자수가 빠져 있어요. 이 3개의 조합이 오비탈입니다. 이 스핀 양자수는 회전 방향만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 조합에 의해서 일렉트론 클라우드, 즉 어떤 오비탈의 형태는 결정되지 않아요. 주양자수, 각운동 양자수, 자기 양자수, 여기 principal, angular, 그 다음에 magnetic, 이 의미를 갖고 있는 이 3개의 양자의 수가 실제
전자구름의 결정적인 조합의 요소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비탈의 크기를 결정한다. 이거를 주양자수라고 합니다. N, 우리가 전자껍질 1번, 전자껍질 2번, 전자껍질 3번 이렇게 쓰는 이유는 그만큼 그 영역에서 전자가 존재하고 있고 전자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오비탈의 크기를 결정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원자 번호가 계속 커져요. 그럼 오비탈의 크기는 계속 커질까요? 계속 커지겠죠. 오비탈의 형태, 여기에 각 운동 양자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뒤에서 한번 볼 거예요. 공간적인 배양이다. 자기 양자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주 양자수에 의해서 크기가 결정되고 각운동 양자수에 의해서 형태가 결정되고 자기 양자수에 의해서 배양이 결정이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 양자수, 오비탈 크기를 결정한다. 전자껍질 수를 나타낸다. 따라서 N1 계속 늘어나면 전자껍질 수가 커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전자가 많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전자의 에너지와 핵으로부터의 거리를 결정하는 추된 인자다. 최대 용량은 각 껍질마다 2의 n의 제곱만큼 증가한다. 자,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주 양자수 n이라고 하는 값으로 정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각운동 양자수가 보이고 있네요. 각운동 양자수. 각운동 양자수는 앞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태를 결정한대요. 크기가 아니고 형태.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느냐? 각운동 양자수는 오비탈의 형태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s오비탈이 있고 p오비탈이라고 하는 예시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전자 부껍질이다. 각운동 양자수는 전자 부껍질을 나타낸다. 혹은 부양자수라고 하는 것으로 대신해서 얘기한다. 이거는 형태를 결정한다. 단 앞에서 주양자수는 크기를 결정하지만 부양자수, 각운동 양자수는 형태를 결정한다. 각운동 양자수는 매듭면의 수와 일치합니다. 매듭면의 수. 매듭면의 수. 이 매듭면의 수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면의 수에 해당이 됩니다.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면의 수. 이게 매듭면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n이 1이다 라고 하는 거. n, 앞에서 주 양자수라고 했죠. n1, n2, n3 이렇게 주 양자수가 1이다 라고 하면 각운동 양자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러분들 3.6 한번 볼까요? 74페이지. 각운동 양자수를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냐? L로 표현합니다. 부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SPDF라고 하는 기호를 쓰고 있습니다. 부준위 표기를. 자, 그리고 여기에 이퀘이션 3.6의 바로 위를 보면 양자수 n과 L, 주 양자수 n과 부양자수 L, 이거는 서로 연관되어 있다. 어떻게? L, 부양자수는 0부터 최대 n-1 사이의 정수값이다. 0부터 최대 n-1까지의 정수값이 돼요. 따라서 n이 1이다. n이 예를 들어서 1이다. 그러면 L은 0입니다. 예를 들어 n이 2다. n이 2다 라고 하면 L은 어떻게 돼요?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습니다. n이 3이다. L은 0이 될 수도 있고 1도 될 수도 있고 2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L이 0이다라는 거는 매듭면의 수가 0이라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볼까요? s오비탈. 이 s오비탈은 우리가 여기에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면의 수가 몇 개예요? 0개. p오비탈 한번 볼까요? p오비탈은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면의 수 몇 개예요? 2변. 하나가 보이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가 보이고 있죠. 자, 이렇게 면이 존재하지 않는 그 전자가 특정 면에서 존재하지 않아요. 그 면의 수를 우리가 매듭면,
이라고 하고 이 매듭면의 수를 우리가 부양자수, 각운동 양자수로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밑에 표 3.1 한번 볼까요? 처음 4개의 주준위에 대한 부준위의 표기. 네. 주준위라고 하는 거는 주양자수를 얘기하죠. n이 1이면 l은 0. 왜 앞에서 네. n-1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2면 0, 1. n이 3이면 0, 1, 2. n이 4면 0, 1, 2, 3. 밑에 부준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를 영어로 서브레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서브레벨이 SPDF라고 되어 있어요. S. 자, 1S. 주 양자수가 1일 때 L은 0이고요. 이때 부준위가 1S. 주 양자수가 2면 각운동 양자수는 0, 1. 0일에 해당하는 부준위는 ES2P. 그 다음에 3. 주양자수가 3일 때 각운동 양자수는 0, 1, 2. 이때 부준위는 3S, 3P, 3D. 따라서 S, P, D, F만큼 계속 늘어나고 있죠. 4. 주양자수가 4일 때 각운동 양자수는 0, 1, 2, 3이에요. 0일 때는 4S, 1일 때는 4P, 2일 때는 4D, 3일 때는 4F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75페이지 맨 위를 보면 숫자 대신에 문자 S, P, D, F를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양자수, 각운동 양자수 L이 0이다 라는 것은 숫자 대신에 부준위로 우리가 알파벳으로 SPDF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0이 S를 의미하고요. 1이 P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2가 D, 3이 F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주 양자수는 오비탈의 크기, 각운동 양자수는 오비탈의 형태, 그 다음에 앞에서 자기 양자수는 오비탈의 배양을 결정합니다. 이 세 개가 오비탈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 보면 S 오비탈 L이 얼마예요? 0.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면의 수 몇 개라고요? 0. 지금 여기에서 보면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면의 수는 안 보여요. P 오비탈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면의 수 1이래요. 자, 그러면 D는 L2와 똑같은 의미죠. 그러면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면의 수 2개가 존재한대요. F 오비탈 3개 존재한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갖고 그러면 지금 P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면의 수가 몇 개? 1개였어요. 그러면 이거 보니까 이렇게 R형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방향에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면의 수가 있을 수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PX, 여기 보면 X, Y, Z 방향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 면으로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면의 수가 보여요. 여기도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면의 개수가 보여요. 또한 XY 평면상의 Z축 방향으로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면의 수가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P 오비탈을 우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게 되면 PX, PY, PZ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면의 수 이거를 우리가 앞에서 SPDF라고 하는 서브 형태를 이용하게 됐습니다. 자, D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5개의 유형이 있어요. 여기 보면 DXY, DYZ, DZX, 그 다음에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잘 안 보이네요. 그 다음에 DZ제곱.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면의 수가 여기에서 각각 2개씩 다 보여요. 자, 이렇게 SPDF라고 하는 것은 75페이지 상단에 보면 숫자 대신에 문자 SPDF를 그대로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각운동 양자수를 한번 볼까요? 각운동 양자수 앞에서
L이라고 하는 기호를 썼고요. 네, 두 준위로 서브 레벨로 SPDF라고 하는 오비탈 기호를 썼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첫 번째 전자 껍질에 한 개의 전자가 존재하는 수소 원자의 경우 이 전자를 무한대의 전자 껍질로 떼낼 때 필요한 힘, 이 에너지, 그걸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얼마였어요? 1312kJ/몰이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에너지 레벨을 보면 우리가 1s, 그 다음에 2s, 2p, 3s, 3p, 3d, 4s, 4p, 4d, 4f 이렇게 순서에 맞게끔 오비탈 에너지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분명히 배웠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이와 같은 순서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에서 나왔냐? 1s, 2s, 2p, 3s, 3p, 3d, 4s, 4p, 4d, 4f, 5s, 5p, 5d, 5f, 6s, 6p, 6d, 6f라고 했을 때 대각선, 사선 방향으로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45도 각도로 이렇게 빗금을 치면 순서가 나오고 있죠. 이 순서대로 오비탈의 에너지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그냥 참고만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질 때 어떤 순서대로 채워지냐라고 하는 것을 이 방법에 의해서 채운다라는 거예요. 자, 각운동 양자수라고 하는 거, 오비탈의 형태를 결정합니다. 부준위로 SPDF, 각운동 양자수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면의 수다. S오비탈 0이다.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면의 수 없다예요. 네. 그 다음에 P오비탈,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면의 수가 하나가 있는 거죠. D오비탈 2개가 있고요. F오비탈 3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 양자수라고 하는 것은 배양을 나타내요. 자, 자기 양자수는 3.7 이퀘이션 한번 볼까요? 75페이지 중간에 자기 양자수 m이라고 하는 기호를 쓰고 궤도함수다. 다 궤도함수죠. 자, 그래서 이 m이라고 하는 거, 자, m이라고 하는 것은 0을 포함해서 L과 마이너스 L 사이의 정수값이다라는 거예요. 0을 포함해서 마이너스 L과 L 사이의 정수값이다. 자, 밑에 표 3.3을 한번 볼까요? n이 1이면 그 옆에 L, 각운동 양자수 0, 1. n이 1이면 각운동 양자수 0. 이거를 우리가 숫자 대신에 문자로 표현한다 그러면 S. 근데 앞에서 여기 1이라고 있는 숫자 있죠? 브래킷 내에 여기 0, 1, S. 여기서 1이 뭐예요? 요 1이 주 양자수를 나타내고 있죠. 자, 그때 m이라고 하는 것, 자기 양자수는 0을 포함해서 마이너스 L과 L 사이의 정수값이래요. 따라서 n이 1일 때는 m은 0이에요. 자, 밑에 2, 주양자수가 2다. 그러면 각운동 양자수는 0, 1. 0에 해당하는 건 ES. 그 다음에 1에 해당하는 것은 EP. 그 다음에 m은 0. 0에서는 0. 1에서는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3을 볼까요? 주양자수 3, 0, 1, 2. 3S, 3P, 3D.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자기 양자수 0,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규정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오비탈의 조합이, 최종적인 조합이 주양자수, 각운동 양자수, 자기 양자수의 조합으로 어떤 방법으로 구성이 되는지를 뒤에서 한번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스핀 양자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핀 양자수. 스핀 양자수는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방향과 관련되어 있다. 어느 방향이냐? 전자가 돌아가는 방향. 마이크 좀 꺼주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전자가 이렇게 스핀을 할 때 N극과 S극이 있죠. N극과 S극이 있는데 시계 방향으로 도느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느냐에 따라서 스핀의 방향성에 의해서 스핀 양자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일단은
빼고 생각을 해보죠. 자, 다시 한번 앞에서 생각을 해보면 주양자수가 1이다. 그러면 가분동 양자수 0, 만약에 2다. 0, 1, 3이다. 0, 1, 2가 되죠. 그리고 S, SP, SPD, SPDF 그리고 여기에 1, 2, 3, 4 이거는 해당되는 주양자수에 해당이 됩니다. M값 어떻게 구하냐? 자기 양자수. 여기는 뭐 ML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M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 양자수는 0을 포함해서 마이너스 L과 L 사이 정수값이라고 했어요. 0, 1, 마이너스 1, 0, 1, 0,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나가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두 번째에 있는 이 형태, 요거를 우리가 떼내서 실제 어떤 형태로 오비탈이라고 하는 게 결정이 되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의 주 양자수. 이때 가고동 양자수 0, 1, ES, EP 부준위를 나타내고 있죠. 자기 양자수 0, 마이너스 1, 0, 플러스 1이에요. 자, 지금 여기에 보면 0. 이 밑에 잘 보니까 동그란 원으로 보이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0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0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면의 수예요. 여기에 1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면의 수가 한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개의 면이 px, py, pz 이렇게 세 개의 축에서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면의 수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가 다 합쳐져서 이 네 가지가 다 합쳐져서 이러한 전자 구름을 형성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좀 색깔이 빠져 있죠. 자, 여러분들 충분히 이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볼까요? 주 양자수가 1, 그러면 부양자수 0, 자기 양자수 0, 주양자수가 2이다. 부양자수 0, 1, 자기 양자수 0,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그러면 여기서 0이라고 하는 게 오비탈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 0이라는 게 이게 S죠. 근데 주양자수가 1인 거죠. 자, 여기에 2. 그런데 여기에 0이네요. 그러면 S. 근데 주양자수가 2죠. 자, 여기에 마이너스 1. 이거 우리가 p 오비탈이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도 p 오비탈이고 여기도 p 오비탈일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x, y, z예요. 근데 주 양자수에 의해서 2가 될 거예요. 자, 여기 마찬가지로 s, 여기는 p, 그 다음에 여기는 d, 그 다음에 여기도 d일 거고 여기도 d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태블릿이 좀 이상하네요. x, y, 여기 밑에 지금 밑에 그대로 매칭을 해보면 되죠. 밑에 보면 3s, 3px, 3py, 3pz, 3dxy, 3dx, 3dyz, zx, x-y제곱, z제곱 이렇게 5개의 오비탈의 형태가 전체 합해져서 하나의 전자구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양자수라고 하는 게 여러 단어에서 지금 이용이 되고 있었어요. 양자수, 우리가 주양자수를 이해를 했고요. 각운동 양자수, 그 다음에 자기 양자수, 그리고 스핀 양자수. 스핀 양자수는 실제 전자의 어떤 구성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여기 보면 전자 배치에 대한 기본 여러 가지 규칙이 있고요. 자, 여기에 1번 아우프트바우, 두 번째 훈투의 규칙, 세 번째 파울리 베타 원리. 이 세 가지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요거까지만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우프트바우의 원리라고 하는 거, 아우프트바우의 원리.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전자는 오비탈이라고 하는 궤도 함수에 존재한대요. 당연한 거죠.
그리고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부터 전자가 채워진대요.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부터 전자가 채워진다. 그래서 앞에서 어떻게 했죠? 1s, 2p, 1s, 2s, 2p, 3s, 3p, 3d 이거를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 45도 각도로 사선을 그어서 순서를 매칭을 한다는 거죠. 1번, 2번, 3번, 4번, 5번, 4번, 5번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매칭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부터 전자를 채운다. 이게 다원자에서의 전자 배치에 해당하는 아우프트바우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푼투의 규칙이 있었어요. 푼투. 2개 이상의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질 때 최대한 홀전자를 이루게 된다. 왼쪽을 볼까요? 왼쪽을 보면 이거 지금 탄소 원자예요. 그러면 전자가 몇 개 있어요? 6개. 1s의 지금 오비탈에 전자가 위아래 방향으로 2개 채워졌어요. 2s 오비탈에는 2개. 2p 오비탈에는 2p 오비탈이 지금 3칸이 있네요. 이게 뭘 나타낼까요? px, py, pz. xyz를 얘기하겠죠. 자, 지금 여기 보면 2px 오비탈에 전자가 2개가 채워져 있고요. 한쪽은 각각 따로 채워져 있어요. 여기 이 방법이 맞다라는 거죠. 왜? 그 이유는 한 오비탈 내에서 전자가 2개가 동시에 존재하면 전자 간의 반발력에 의해서 불안정해진대요. 그래서 오비탈 내에서는 따로 순서대로 채웁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탄소가 아니고 원자 번호가 계속 올라가요. 여기에 하나, 순서대로 이렇게 채우겠죠.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또 여기, 그 다음에 또 여기 이렇게 채우게 되는 거죠. 자, 한 오비탈 내에서 전자가 2개가 존재하면 반발력에 의해서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한 오비탈 내에서는 전자가 1개만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스핀 업다운을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오비탈에는 스핀 방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요? 앞에서 지금 요거 있죠? 이게 전자의 스핀 방향의 폴러리티를 표시한 거예요. 어떻게 표시하고 있어요? 방향이 다르고 있어요. 언제? 한 오비탈 내에서 스핀 방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까지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고요. 다음 시간에는 전자의 배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